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배울 단어는요, 품사랑 구성 성분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굉장히 헷갈려 하는 이제 개념들이고 용어들인데요. 여러분들 늘 얘기 제가 하는 거지만 용어 정리가 정말 영어 공부할 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헷갈려 왔었던 개념들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잘 구분하시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그러면 그림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한 남자가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죠. 자, 이 상황을 영어로 한번 제가 영작을 해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쉬운 문장이죠. He makes a computer. 그래서 해석하면 그는 만든다 그 컴퓨터를인데, 자, 이때 이 he를 가리켜서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make를 가리켜서 우리가 동사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건 명사라고 불러요. 자, 이런 용어들 있죠. 대명사, 동사, 명사. 이게 바로 품사라는 개념이에요. 품사. 자, 그러면은 이 he라는 대명사가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ke라는 동사는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이제 구성 성분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품사라는 건 여러분들 이 단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하지 않는 속성. 하지만 구성 성분이란 건 뭐냐면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즉 역할이라고 보셔야 돼요. 역할.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명사는 속성은 명사로 태어났지만 때로는 얘가 목적어 아니고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목적어지만.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는 거는 기존의 품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구성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품사는 원래 갖고 태어난 속성이라 보시면 되고, 구성 성분은 그때그때 역할을 말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건데, 조금 이따가 저랑 같이 공부해 볼 건데, 그 문장의 오형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역할이란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사 먼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과 관련해서 역할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품사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영어에서 말하는 품사는 총 8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팔품사라는 얘기를 쓰는데, 자, 그러면은 긴 예문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Clint makes the small computer carefully in the room and he is busy. 감탄사 와우까지. 자, 여러분들 뭐 해석은 쉽죠. 클린트는 만든다 그 작은 컴퓨터를 어디에서? 그 방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는 지금 바쁘다. 와우, 감탄사까지 넣어봤어요. 자, 그럼 이 예문을 통해서 품사를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내 볼게요. 자, 먼저 컴퓨터부터 살펴볼까요? 자, 이런 게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어에서도 명사라는 개념은 익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이 되든 사물이 되든 아니면은 러브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 추상적인 개념이 되던 간에 뭔가를 지칭하는 걸 보고 우리는 흔히 명사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명사는 그냥 간단하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he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영어라는 언어는 유난히 대명사가 발달한 언어예요. 왜?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 반복을 굉장히 영어는 싫어합니다. 즉, 지금 예문에서도 원래 he는요, 클린트예요. 근데 반복을 싫어하니까 클린트를 또 쓰는 대신에 he로 쓴 거예요. he. 남자니까. 여자는 뭐 쉬겠죠. 그래서 영어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he로 대신 받아주고 여자는 she, 사물은 it. 뭐 복수 같은 경우 they, 그들, 그것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는 대명사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다. 뭐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바로 make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동사라 얘기하죠. 문장의 꽃이라 그러죠. 동사가 없으면은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자, 그럼 동사는 여러분들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제가 갑자기 달리면 run이 되겠고 먹으면 eat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요. 자, 이런 걸 뭐 영어로 액션 버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 여태까지 공부하셨을 때 뭐 I am 뭐 들어보셨죠? am, she is, 뭐 they are, 즉 am is 이런 걸 우리가 비동사라 얘기하는데 그것도 동사예요. 걔네들은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액션 버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am is, 비동사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study, 뭐 learn 이런 거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상태 동사는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상태 동사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형용사랑 결합을 해서 의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is라는 동사 뒤에 be라는 형용사가 붙었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는 형용사랑 결합을 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죠. 그는 바쁘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형용사가 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자, 동사라는 건 크게 뭐가 있다? 두 가지. 액션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계열이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몰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스몰은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형용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맞아요. 형용사의 가장 주된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스몰이 컴퓨터를 꾸며주니까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어떤 컴퓨터? 작은 컴퓨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용사의 가장 주된 기능은 이렇게 명사를 앞에건 뒤에선 간에 여러분들 앞에서만 꾸며주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의 가장 주된 기능은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네. 자, 형용사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 자, 지금 예를 볼까요? He is angry. 그럼 이때 angry는 꾸며줄 명사가 없죠. 근데 형용사 자리 맞아요. He makes me angry. 역시 마찬가지죠. 이때 angry가 꾸며줄 명사가 없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설명의 역할을 해요. 즉, angry는 지금 그를 설명해줘요. 그가 어떻다? 화가 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동사랑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떤 상태? 화가 나 있다. 아니면은 그는 만든다 나를 어떻게 화나게. 그럼 이때 angry의 역할은 me, 즉 나를 설명하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 화가 나 있는 상태. 자, 이게 바로 형용사의 설명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The Beautiful Sky라는 예문이 있어요. 그럼 이때 beautiful의 역할은 sky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자, 가장 일반적인 역할이죠. 명사 수식. 자, 근데 이렇게 써볼까요? The sky is beautiful. 그럼 이때 beautiful의 역할은 sky라는 주어를 설명하죠. 하늘이 어떤 상태? 아름다운 상태이다. 자, 이게 바로 형용사의 설명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형용사 그러면은 꾸며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설명의 기능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식이라는 말과 설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꾸며준다라는 말과 설명한다는 말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형용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 점까지는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살펴볼 건 더입니다. 자, 우리가 더라는 거 흔히 관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정관사죠. 정확히 얘기하면 어두관사예요. 그건 부정관사. 그래서 이런 관사를 우리가 더 큰 개념으로 한정사라고 얘기하는데 얘의 역할은 형용사 역할이랑 똑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더가 붙음으로써 그냥 컴퓨터가 아니고 어떤 컴퓨터가 돼요? 그 컴퓨터가 되죠. 그래서 관사라는 한정사들도 결국에 형용사에 포함시켜버리면 돼요. 따라서 더가 되든 어가 되든 이런 관사, 즉 한정사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팔품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ly로 끝나는 단어 있죠. carefully. 자, 이렇게 주로 ly로 끝나는 단어가 많은데 이런 거 우리가 부사라고 합니다. 그럼 부사는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냐?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단 누구 빼고?
명사 빼고. 왜? 명사는 누가 꾸며줄 거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형용사가 꾸며줄 거니까. 자, 그래서 부사는 여러분들 사실 수식어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식어 그럼 일단 머릿속에 형용사보단 누가? 부사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적인 역할 이런 얘기도 앞으로 많이 할 거거든요. 자, 어쨌든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 다 꾸며줘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carefully 누굴 꾸며주냐? make라는 동사를 꾸며준다 볼 수 있죠. 어떻게 만들어요? 조심스럽게. 자, 근데 관점을 달리 하면은 이때 carefully는 사실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사는 여러분들 꾸며주는 거 하면 1등이에요, 1등. 다만 누구 빼고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치사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근데 in, on, at, 뭐 under 들어보셨죠? 이런 게 전치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전치사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전치사 안 써도 되지, 틀려도 되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의미는 전달이 되겠죠, 외국인과 대화할 때.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in을 제가 여기서 빼볼게요. 자,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돼요. 클린트는 만든다 그 작은 컴퓨터를 조심스럽게. 그 방.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연스럽죠. 물론 알아는 듣죠. 근데 그 방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그 방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즉 여기다가 전치사를 써줌으로써 그 방이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장소적인 개념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냥 룸은 룸이죠. 명사죠. 근데 여기다가 전치사를 써줌으로써 방이 아니고 그 방에서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일반 명사에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 같은 의미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치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and 볼까요? 자, 이건 우리가 흔히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접속이라는 이름 딱 들으니까 벌써 감이 오죠. 뭔가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접속사는 자, 단어가 되던 구가 되던 절이 되던 어떤 두 덩어리를 연결해 주는 걸 저희가 접속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의 예문 같은 경우 and가 연결하는 건 뭐냐면은 이만큼과 이만큼을 연결해요. 그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할 건데 미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장이란 개념과 절은 다릅니다. 문장은 더 큰 개념이에요. 즉 마침표나 느낌표나 거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럼 지금 클린트부터 여기까지 마침표는 아니지만 느낌표가 대체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고, 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저희가 절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클린트 메이크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절이고, 자, 또 이쪽 보면은 he is 주어 동사가 또 있죠. 이게 하나의 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and는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문장으로 치면 하나의 문장 안에 절이 두 개 있고 and가 그 두 개의 절을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접속사의 가장 기본 개념이죠. 두 덩어리를 연결해 준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죠. 자,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I know the girl who has your bag. 자, 이때 who has your bag은 앞에 있는 거를 꾸며줘요. 나는 알고 있다, 그 소녀를. 근데 어떤 소녀? 너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 소녀를 알고 있다, 이런 예문인데, 자, 이때 who를 가리켜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계대명사란 용어를 씁니다. 근데 얘도 크게 보면은 접속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and, but, or 이런 건 등위 접속사라 그래서 쉬워요. 근데 이제 who, which, that 이런 걸 보고 저희가 관계대명사 혹은 뭐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건 나중에 또 차근차근 해결하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관계대명사도 결국에 누구다? 아, 접속사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게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감탄사는 말 그대로 감탄사예요. 그래서 뭐 읍스, 뭐 와우, 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감탄사인데 솔직히 뭐 영어 회화에서는 뭐 우리가 당연히 쓰는 표현이지만
글이나 어떤 문법적에서는 큰 이제 역할을 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얘도 하나의 품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품사를 개수로 한번 세볼게요. 거꾸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몇 품사? 8품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관사라는 이 한정사는 어디에 들어간다? 형용사에 이제 포함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품사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역할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역할은 결국에 문장의 오형식을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은 영어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문장의 오형식 그거 꼭 알아야지 뭐 영어를 공부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몰라도 뭐 방법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틀이에요, 틀. 자,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들 입장에서 우리 외국인인데 이렇게 외국인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틀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짓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설계도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덧붙이는 거죠. 언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5가지 틀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 틀에다가 살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정확히 배워두시면 정말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너무 많이 쓰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틀이 몇 가지가 있냐? 총 5개가 있어요. 그럼 영어라는 이 모든 영어라는 언어는 이 5개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5개 틀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앞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5가지 틀 중에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1형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1형식은 여러분들 가장 쉬워요.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구성이 되는 게 1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The train departs. 예문이죠. 기차는 출발한다. 자, 지금 어때요?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이 구성이 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1형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동사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동사 이름을 갑자기 바꿨죠. 자동사란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 동사인데 자동사? 이건 또 뭐예요?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적어란 건 또 뭘까요? 자, 목적어는 여러분들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은 을, 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적어라 보시면 돼요. 자, 좀 더 쉽게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She likes a movie. 그녀는 좋아한다. 뭐를? 영화를. 이런 게 목적어예요. 자, 그럼 지금 like라는 동사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 부릅니다. 반면에 지금 이 예문 보시면 뒤에 아무것도 안 왔죠. 목적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 또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사, 타동사 개념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지금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자동사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형식별 동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형식별 동사가 바로 이런 애들이죠. happen, live, work, alive. 뭐 발생하다, 살다, 걷다, 도착하다 이런 게 대표적 1형식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1형식이라는 말은 결국에 얘네들은 누구만 있으면 된다?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The accident happened. 그 사고는 발생했다. 주어만 있으니까 말이 되죠. 그들은 산다. 주어만 있으니까 말이 되죠. 그녀는 걷는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트레인, 지하철, 아니 기차들은 도착한다. 다 어때요?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대표적인 1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살만 붙이면 돼요. 부사라는 살만 붙이면 1형식도 길이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만으로도 말이 되는 게 바로 1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형식 가볼까요? 자, 2형식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자, 왜냐면은 주어 동사가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들은 are 상태이다. 어떤 상태? 바쁜 상태이다. 그래서 주어 동사에서 끝난 게 아니고 보어가 하나 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목적어는 아니에요. 왜 해석이 을르에게로 떨어지지 않는 거 보이시죠? 자, 보어가 뭔지 이게 또 관건이죠. 여러분들 보어라는 거는 보충해주는 말,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보충해주는 말, 그런 관점도 맞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들이 있어요. 근데 스튜던트, 학생들, 위민, 여성들, 바쁜 상태. 자, 여기다 제가 are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그럼 they are students, 그럼 그들은 누구다? 학생들이다. They are women, 그들은 여성들이다. 그들은 지금 어떻다? 바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에 여러분들 학생들이나 여성들이나 바쁜 거는 결국에 그들이에요. 즉, 그들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보어예요. 자, 그래서 저는 보어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즉, 지금 학생들, 여성들 바쁜 거는 결국에 그들이죠. 즉, 그들은 여러분들 지금 주어예요. 그래서 이때 얘네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격보? 주격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뒤에 오형식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목적어를 가리쳐요. 즉 목적어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무슨 격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같은 개념이다를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즉 지금 같은 경우 학생들, 여성들 바쁜 건 결국에 그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고 이 주어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로 해볼게요. I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죠. 근데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들이죠.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그들에 있어서는 친구가 되는 거죠. 즉 아들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결국에 저죠. 다 저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죠. 이런 개념이 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문법적으로 이제 어느 자리를 가리치냐. 그래서 주어를 똑같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주격 보어 이런 개념이고 목적어를 가리키고 있으면 목적격 보어.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남았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보어라는 자리는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품사적으로. 근데 형용사 말고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를 가져오는지 잘 볼게요. The sky is beautiful이라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 보어 자리에 지금 형용사 보어가 온 거고 The sky is beauty. 그럼 이런 경우는 보어 자리에 누가 온 거예요? 명사가 온 경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은 해석의 차이가 생겨요. 둘 다 문법적으로는 허용되고요. 자, 첫 번째, 형용사 보어가 온 경우는 주어를 설명하듯이 해석이 돼요. 자, 반면에 명사 보어는 동격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얘부터 해볼게요. 하늘은 어떤 상태다? 아름다운 상태다. 그래서 해석을 가장 자연스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용사는 무슨 기능이 있다? 설명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아래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The sky is beauty. 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바로 동격이라는 표현이에요. 동격이 뭐예요? A는 B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해석이 하늘이 뭐다?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둘 다 문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랬죠? 근데 다시 정리하면 해석이 달라요. 위에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어떻다? 아름답다. 아래는 해석이 하늘이 아름다움이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 토익이란 시험 같은 경우 특히 시험 문제가 이런 데 나오죠. 밑줄을 beautiful이냐 beauty냐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고 풀으라 그래요. 그럼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을 찾는 게 시험의 목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두 개가 있다면 우리는 위에 거를 선택하는 게 답일 확률이 높죠. 왜? 하늘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아래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험이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형용사 보어가 하면 해석을 어떻게 설명하듯이 주어를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보어 자리 이렇게 명사가 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A는 B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이 형식의 이제 하나 예문만 더 보고 갈게요. 말 나온 김에. 자, they are busy를 해볼게요. 그들은 형용사니까 설명하죠. 어떻다? 바쁘다. 근데 만약에 busy 대신에 스텝이란 명사를 넣으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요? A는 비다가 되니까 해석이 그들은 직원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자, 대표 동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MR이지. 여태까지 했던 비동사가 대표 중에 이 형식이고요. 자, become도 대표 중에 이 형식입니다. become이 뭐예요? 뭐뭐가 되다. 그럼 he became a doctor. 그럼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의사 결국에 그였잖아요. 자, seem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이 형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식 동사들 뭐 이거 외에도 더 많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은 여러분들 역시 정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자리에다가 제가 원래는 MR이즈 자리인데 become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바쁘게 되었다. 과거형 became이니까. 그러면 바쁜 거 결국에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 became 말고 제가 seem을 넣어볼까요? 그들은 seem busy. 바쁜 듯하다. 바쁜 거 지금 그들이죠. 이 형식이죠.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 이 형식 동사들은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동사를 다른 이 형식을 넣어도 해석이 조금 바뀔 뿐이지 의미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형식은 여러분들 이제 동사의 이름이 바뀌죠. 타동사로.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예문인데 자동사는 여러분들 목적어가 없어요. 보어는 올 수 있을지언정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타동사는 거꾸로 이렇게 누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어랑 목적어가 저는 구분이 안 돼요. 예, 구분하는 방법 쉬워요. 보어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 같은 개념인데 목적어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She likes a movie에서 영화가 그녀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They need step. 그들은 필요로 한다. 직원들을.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스텝이 뭐예요? 그들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때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죠. They need step. 그들은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 그럼 이런 경우 여러분들 they랑 step은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근데 만약에 제가 they are step이라 해볼게요. 그들은 직원들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들이 직원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 차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step은 목적어죠. 다르니까. 근데 they are step 같은 경우는 they랑 같은 개념이니까 이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품사보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처음에 얘기 드린 게 이런 경우예요. 얘네들은 품사는 둘 다 명사예요. 스텝. 근데 그때그때마다 역할이 바뀌는 거죠. 위에 같은 경우는 얘가 목적 역하고 아래 같은 경우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역할을 결정해 주는 거는 누구? 또 동사가 결정해 주죠. 그래서 아까 이 형식 동사 뒤에 오는 단어는 보호가 되는 거고 need 같은 타동사 뒤에 오는 이 명사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보어는 같은 개념이고 목적어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형식은 여러분들 사실 동사를 외우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 2, 4, 5를 빼면 다 3형식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굳이 보자면은 뭐 explain, 뭐뭐를 설명하다, suggest, 뭐뭐를 제안하다, discuss, 뭐뭐를 토론하다, 뭐 이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4형식으로 가볼까요? 4형식은 3형식의 변형형이에요. 즉 목적어를 하나 더 붙인 게 4형식이에요. 그는 준다, 그들에게 첫 번째 목적어 뭐를? 티켓을 을. 이게 4형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타동사죠. 근데 여러분들 목적어가 두 개인데 이 목적어 간의 순서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있는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보통은 간접 목적어 자리엔 사람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사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사물 뭐 이렇게들 공부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뭐 초등학교나 여기서는. 근데 사실 사람, 사물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바뀔 수도 있고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하실 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이름에서부터 벌써 느껴지잖아요. 당연히 직접이 중요하죠.
자, 그럼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형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두 목적 간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바꿔볼게요. he give 다음에 티켓을 먼저 쓰고 them을 뒤로 뺐어요. 순서를 바꾼 거죠.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써버리면은 없었던 누가 하나 생겨요? 전치사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그냥 순서만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없었던 전치사를 써야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왜냐면은 순서를 바꿔버려서 직접 목적어가 바로 동사 뒤에 오잖아요. 그럼 얘는 형식이 삼형식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럼 형식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이제 수식어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댐이 혼자서는 수식어 역할을 못해요. 얘를 누가 이제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는 게 필요하게 돼요. 왜? 여기서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없었던 전치사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동사편에서 또 한번 드릴 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쓰면 4형식인데 순서를 바꾸면 몇 형식이 된다? 3형식이 돼요. 그럴 경우에 간접 목적어를 잡아줄 전치사가 필요하다.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4형식은 뭐 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 동사를 볼까요? give, send, offer, show인데 다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의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하죠. 왜?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받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주는 물건도 있어야 되죠. send도 마찬가지고 제공하다, show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4형식 동사는 다 몇 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 3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점. 순서를 바꾸고 전치사만 붙여주면.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5형식을 살펴볼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5형식인데 5형식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 이 예문만 딱 떠올리시면 굉장히 빨리 정리가 돼요. 그는 만든다, 그들을 행복하게. 이게 대표적인 5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형식에다가 보어를 하나 붙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2형식과 3형식을 결합했다 보셔도 되는데 자, 2형식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He is happy. 자, 이때 행복한 게 누구예요? 그죠. 그러면은 행복한 게 그니까 그는 주어니까 이때 happy를 우리가 주격보어라 그래요. 근데 5형식 같은 경우는 그는 만든다 그들이 행복하게. 행복한 게 여러분들 5형식은 누구예요? 그가 아니고 목적어인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해피를 우리가 목적격 보어라 부르는 거예요. 얘는 주격 보어고. 이게 바로 5형식이에요. 그래서 5형식이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 때면 가장 쉬운 예문인 He makes them happy를 떠올리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게 2형식이랑 똑같습니다. 보어라는 자리는 이렇게 형용사가 와서 얘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보어라는 자리에 명사가 와서 동격을 만들기도 해요. 자, 아까 보셨던 2형식 다시 한번 볼까요? 보어라는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은 주어를 설명한다 그랬죠? 명사가 오면은 해석이 A는 B다. 동격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주격 보어인 경우랑 똑같아요.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로. 해석의 차이죠. 형용사가 오면 설명하듯이 해석하면 되고 명사가 오면은 A는 B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데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해피라는 형용사 말고 여기다가 제가 전문가라는 exper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차이를 볼까요?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는 만든다 그들을 전문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그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특히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올지 명사가 올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건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 답이 바뀌어요. 해석을 해보셔서 이렇게 설명하듯이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형용사가 정답이고 이렇게 A는 B다로 떨어져야 될 때는 명사가 정답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죠. 근데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이것도 뭐 해석만 조금 하면은 답은 금방 나옵니다. 자, 그래서 5형식은 사실 여러분들 어떤 동사를 외운다기보다는 형태를 외우는데 대표적인 게 make, find, keep이 있어요. make는 뭐 지금 설명드렸죠. 그럼 find 같은 경우는 5형식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렇게 쓰여요. 그들은 깨닫는다 목적어인 problems, 문제가 어떻다고? 심각한 상태라고. 이게 대표적인 바로 5형식의 find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질문 딱 할 수 있죠. find는 뭐뭐를 찾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해석이 3형식으로 쓸 때는 find가 뭐뭐를 찾다지만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찾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깨닫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이 돼요. 즉 목적어가 이런 상태라고 깨닫다. 이 점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형식의 find는 해석이보다 깨닫다. 자, keep도 마찬가지입니다. 3형식을 쓸 때는 그냥 뭐뭐를 보관하다인데 5형식을 쓸 때는 그 목적어를 상태로 유지시키다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그녀는 유지합니다. 목적은 the door, 문을 어떤 상태로? closed 상태로. 이게 바로 5형식입니다. 그래서 5형식은요, 뭐 동사 개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동사가 한 많아봐야 뭐 한 7개, 8개인데 이렇게 문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5형식까지 다 배웠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수식어가 문장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1형식이어서 문장이 짧고 5형식이어서 길고 그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The train departs 해볼까요? 그 기차는 출발, 이거 처음에 우리 한 거죠. 1형식이죠. 근데 몇 시에? 5시에. 즉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1형식이라고 짧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녀는 좋아한다 영화를 3형식이죠. 근데 뒤에다가 very much. 역시 수식어 붙이니까 문장이 더 길어졌죠. 자, 그래서 문장의 길이와 형식은 상관이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수식어가 얼만큼 붙냐에 따라서 문장의 길이가 결정되는 거지 형식에 따라서 1형식이어서 짧고 5형식이 길고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